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향후 재판 절차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종재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 전 대통령 어제 두 분도 보셨겠지만 지금까지의 재판과는 다르게 구속영장 만료일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내놨고 결과적으로 이제 영장 재발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 시작하자마자 유영하 변호사가 피고인,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취지는 대략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정치적 외압이나 무슨 여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재판부는 그야말로 헌법과 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줄로 믿었는데 그런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졌다. 그리고 이거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아주 격정적인 심정을 토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같아요, 크게. 첫 번째는 그게 맞든 틀리든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뇌물 부분도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법리와는 상관없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1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반만 인정돼도 사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불리한 점을 좀 이제는 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 절차만에 의해서는 내 명예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형량을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결국은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프레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시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좀 뻔했다고 좀 내려놓는 어떤 그런 심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배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결과가 이제 명확히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인단 전원 사임에 대해서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걸 또 직접 결정을 한 사안이라고 하니까 이 또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홀로 남겨지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 또한 또 다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추석 명절 연휴 그 부분에 이미 상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되면은 변호인들은 전원 사임하기로 어느 정도 뜻을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최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12일 날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세월호 관련해서 문건을 조작했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아마 이런 것도 굉장히 자극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 직전에도 캐비넷 문건 나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것도 섞여 있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때는 어떻게 청와대 문건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또 그랬단 말이에요. 구속영장 재발부 하루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도 영장이 재발부되면은 사임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변호인단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정말 나를 정치적으로 정말 보복을 하려는 모양이다. 이런 청와대의 의도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향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런 좀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에도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남길 행위는 안 하는 게 맞고 오해가 또 오해를 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도 지금 이 사법 절차입니다. 사법 절차에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거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저희가 현장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5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살수차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살수요원 2명의 경찰관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직사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행행위 강력범죄 전담부는 10월 17일 오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단장과 살수요원 2명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살수차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지휘 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살수차의 살수 행위 시 가슴 입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처분 결정 전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단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살수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기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네. 현장 지휘관, 그다음에 실제 살수차를 운영했던 경찰관 전부 직사 살수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살수차 운영 지침을 위반한, 그래서 이제 사망을 초래한 이런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부터 실제 살수 요원까지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직접적인 지휘 책임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런 어떤 시위 진압과 관련된 경찰관들을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검찰 시민위원회, 그러니까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된 거죠.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그 수사 책임자인 중앙지검 형사 3부장 이진동 부장이죠. 지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당시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5 기동단장. 최근에 이제 백 씨 유족인은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유족 측의 그런 소송들을 다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청구인 낙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청구인 낙서가 지금 어떤 겁니까? 청구인 낙이라는 거는 지금 뭐 유족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지휘관 뭐 실제 살수차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을 동시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피고 측에서 이걸 그대로 일락이라는 건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다툴 필요 없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제 기억으로 뭐 2억 한 1,100몇백만 원인가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청구 일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 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국가는 아직 일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철성 지금 현 경찰청장이 뭐 지휘 부서인 법무부, 국가수송은 법무부에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일락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어차피 이런 과실을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기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철성 경찰청장도 계속해서 이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밝힌 만큼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련의 어떤 검찰 발표도 그렇고 국가의 어떤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현장 지휘관 개선 라인을 주로 이제 지금 처벌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서울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기동부대의 각 단위의 대장들 그리고 실제 운용한 사람만 이제 거기서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전적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년 가까이 온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하고 뭐 공권력 남용이다라는 혐의로 좀 정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영학 사건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실 수사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딸 실종 신고를 당시 지구대 CCTV를 실종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경찰의 반론은
지구대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신고를 했던 걸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게. CCTV 내용이 공개가 됐지만 전혀 그런 정황이 없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발표된 부분에서는 동영상까지 공개가 됐죠. 예. 그러니까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소란스러워 갖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를 못 들었다.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피해자와 이양, 지금 이영학의 딸이죠. 딸이 이제 통화한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들었을 만한데 네. 못 알아들었다 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경찰 쪽에서는 너무 시끄러웠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 보니까 4-5명밖에 없었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의 딸이죠. 이 중학생 딸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이영학 씨의 딸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법원에서는 그랬죠. 범행, 뭐 가담, 뭐 경위와 정도. 그다음에 병원에서 그때 뭐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예. 뭐 더군다나 이제 14살의 그 소녀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 관계도 아빠하고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기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나온 증거인지 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드러난 걸로 봐서는 처음에 이제 수면제가 든 드링크제를 뭐 아빠가 시키는 대로 뭐 피해자한테 줬다. 근데 그 이후에 아빠가 시키지도 않은 또 신경안정제 2알까지 또 추가로 먹였거든요. 이 모양이.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범행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 그냥 단순히 아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점이 참작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원래 소년법에 소년은 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사실은 다 구속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빠와 딸을 동시에 구속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아빠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른 거 아니냐 이 부분. 그리고 병원에서 수면제를 이제 과다 복용한 문제로 인해서 좀 회복이 덜 된 거 아니냐. 이게 주요 사유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죠. 회복도 상당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어떤 이런 뭐 청소년 보호소에 지금 위탁이 된 게 아니고 이영학 씨의 친형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친형은 어떻게 보면은 이영학 씨의 부탁을 받고 자기 지인 명의로 이영학 씨 뭐 외제차도 그냥 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영학 씨가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사망한 이후에 마치 이영학 씨는 그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동영상 마침 뭐 이영학 나도 죽겠다 뭐 이런 걸 대신 올린 게 바로 그 친형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형을 비롯한 이런 가족들하고 함께 두는 거는 이 양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양에 대한 처벌도 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이영학 씨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증인이 이영학 씨의 딸인데 이 딸이 잘못하면은 가족들에 의해서 말 맞추기를 오염될 할 수가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신병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 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검찰과 협의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 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드린 대로 배 교수님 보실 때도 이게 이 양이 이영학 씨의 형의 집에 머무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시켜서 한 그런 종범 뭐 같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황 자체는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양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어느 가족 전체가 이런 범죄에 혹시라도 가담했다고 하면은 이영학 씨의 형과의 어떤 뭐 적극적으로 말하면 말 맞추기라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정서적으로 같이 있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유도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 숨진 이영학 씨 아내 유서도 지금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조작됐을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지만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로 출력하게 되면은 그
말하자면 출력한 그거에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출력기에서 나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또 집에 있던 게 아니라도 그런데 이제 여기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네. 거기서 출력된 건 아니라는 안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유서를 어디 바깥에서 쓰고 와서 거기다 놨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럼 어디 바깥에서 PC방에서 쓰고 그랬다면 시차가 걸린다고 하면은 본인 이영학 씨의 주장대로 어떤 게 갑자기 뭐 뛰어내렸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유서는 뭐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작이 됐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말하자면 누구한테 어떻게 쓰여진 유서가 아니라 마치 이 상황을 진술하는 진술서 형태가 돼버려 갖고요. 보통의 그 부인,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서에는. 예. 근데 그 유서에 기본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진짜 유서가 맞느냐라고 이제 수사관들은 지금 그걸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좀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타이핑을 한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유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자필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아무런 종이에다 쓰는데 이게 정갈하게 타이핑을 한다는 부분도 좀 이제 좀 의구심 간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많이 의심이 가죠. 뭐 솔직한 심적으로는 많이 의심이 가는데 뭐 전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면 뭐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냥 그 가장 흔한 방식은 이런 겁니다. 죽는 그 장소에서 종이가 아닌 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종류가 아닌 데에다 좀 끄적거리는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유서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그 촉각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어 갖고 그것도 딴 데서 출력해서 와서 예. 이렇게 둔다. 이런 유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추정일 뿐이고 아니 그런 유서가 있다고 하면 또 뭐 되니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의아한 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서와 관련해서 뭐 작성자를 알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최종 결론이 내려져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추가적인 좀 조사를 이어가는 것인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부인에 의해서 작성된 거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작성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이 자살 사건을 다르게 한번 보겠다고 하시는 그 경찰의 그 노력이, 그러니까 지금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아내가 자살했을 때 그 자살 현장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몇 가지 무방정한 모습 보시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해 갖고 왔는데 그 보통 이제 그걸 뭐 시신을 붙잡고 뭐 오열을 하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네. 그냥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다가. 네. 그러면 이게 이 감정선이 맞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갑작스럽게 죽은 남편의 감정선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첫 번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 좀 일반적이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약간 뭘 다른 걸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관들은 조금 더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다른 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돈 빼돌려서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 조양호 회장뿐 아니라 또 김준기 정 동부그룹 회장도 오늘 20일에 출석을 해서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또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재계 총수들의 이런 계속되는 비리 행위들이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는 정말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일반적인 뭐 회사 운영을 하다가 예. 뭐 어쩔 수 없이 좀 실적이 우수한 계열사 돈을 좀 뭐 그렇지 않은 뭐 계열사에 지원을 했다든가 이러면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런 거는 뭐 법률상으로는 뭐 위반은 맞지만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의 가능성이 덜한데 지금 뭐 조양호 회장의 경우에는 자택공사를 하는 업체를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뭐 자금 흐름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인천에 있는 하얏트 호텔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비의 일부를 빼돌려서 이 자택공사에 썼다. 물론 뭐 지금 뭐 유죄를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맞다면은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하고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비서를 뭐 추행을 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맞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 2번 소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서 지금 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빨리 귀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귀국을 안 하면은 지금 20일에 3번째 출석하라고 이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체포영장 받아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시간은 흘러서 뭐 관심이 좀 뭐 없어질 것이다 이런 뭐 효과를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잡혀오면은 지금 본인의 억울한 사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잡혀오면 그냥 구속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귀국을 해서 출석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기 언어들을 둘러싼 구설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게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피해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피해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어떤 기업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 오너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업 경영 이외의 어떤 걸로 해갖고 그 주가가 내려가게 돼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들은 사실 그래서 투명한 경영.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면은 그 부분은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본적으로 투명 경영이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무리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